예, 그래서 이제 이같이 새로운 지도자들은 메이지 정부가 서구 열강에 도달한 문명의 단계를 목표로 문명 개화와 부국강병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메이지 정부의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서구 세계를 학습하고 그 모델에 따라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군사 문화, 그러니까 이제 군사 문화 중심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에도 막부, 메이지 뭐 이런 나라들 이런 체제들이 그래서 이제 서구의 신기술을 배우자라고 해서 그 상당히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유럽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로 갔었고요. 또 그 뭐 라스트 사무라이 이런 영화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미국이나 이제 또 영국의 많은 전직 군인들, 전현직 군인들을 그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많이 초빙해 가지고 그들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서구의 문물을 학습하기 위해서 메이지 정부는 서구인을 신정부의 고문 자격으로 대거 초빙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많은 유학생을 구미 국가에 파견을 했습니다. 신정부 지도자들은 또한 스스로가 사절단을 편성하여 발전한 서구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문명 개화 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이 주요 인물들이 1년 반에 걸쳐 공동으로 서구 세계를 직접 견문한 체험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 저기 이토 히로부미부터 시작해서 메이지 정부의 그 소위 대표적인 인사들이 거의 뭐 한 몇 개월씩 최소 몇 개월씩은 유럽에 가서 다 살았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뭐 관광도 다니고 이런저런 거 하면서 이제 그 선진 문물들을 직접 봤습니다. 그들이 보고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지금 시스템이 경험을 한 거죠. 그러고 들어와서 이제 일본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직접적인 것들을 직접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지도층의 분명한 그 목적의식에 기반해서 메이지 신정부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왕정 복고 직후 메이지 정부는 막부의 통치하에 약 그 250여 개의 번들이 봉건적 체제를 형성하고 있던 이른바 막번 체제를 허물고 전황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 중앙 통치 기구로는 태정 관제를 복원해서 태정 대신과 좌우 대신이 천황을 보필하여 국정을 통괄하고 참의가 실무 부서인 이제 각 성의 경을 역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런 비슷한 직제를 가져왔었죠. 뭐 중추원 참의라고 이제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중추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황제 국가에 있는 그 뭐냐 그거거든요. 중추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이 만들어질 때 기본적인 직제, 조직 구도, 직제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도 많이 그 참고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중앙 통치구로는 태정 관제를 복원해서 태정 대신과 좌우 대신이 천황을 보필하여 국정을 통괄하고 참의가 실무부서인 각성의 경을 역임하면서 대신을 보좌하는 체계를 갖췄고요. 그리고 그 참의와 각 성에는 왕정 복구의 주역인 세이난 유한의 그 사무라이들을 포진시키게 됩니다. 1971년에는 막부 체제를 지탱하던 번을 폐하고 이걸 천황 통치하에 들어가는 현을 설치하는 이른바 폐번치현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이 폐지됐다는 것은 하나하나의 작은 국가들이었던 그 일본의 이제 전국 시대가 그야말로 마무리됐다는 얘기입니다. 에도 시대 때까지만 해도 번이 있었고 이 그냥 번국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독립적인 이제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의 번주는 그냥 작은 나라의 왕 역할을 했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그 막부의 직접 통칠, 그러니까 저기 천황의 직접 통치를 받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를 어느 정도 추진했던 겁니다. 또한 신정부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안정된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했다. 이를 위해 메이지 정부는 1873년에 지조 개정에 착수했다. 종래에는 수확물의 일부를 각 번에 공미로서 납부하는 제도를 취했으나 이 경우 풍흉에 의해 정부의 조세 수입이 좌우되기 때문에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신정부는 전국 토지에 대하여 비옥도나 교통 조건을 기준으로 지가를 결정하고 그 3%를 토지에 대한 지조로 결정했다. 또한 메이지 정부는 막부 시대를 규율하던 산업공상의 엄격한 신분 구분 질서도 파괴했다. 3인 평등을 내세워서 사무라이 계층과 일반 평민의 신분 구별을 철폐하고 사무라이 계층의 특권이었던 대도와 기리스테고멘을 폐지했다. 기리스테고멘은 이제 그겁니다. 그 저기 무례를 범한 평민을 뭐 죽여도 되는 거. 그러니까 기리스테가 이제 기리가 칼로 벤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고멘, 이제 고멘나사이 할 때 그 고멘인데, 뭔가 무례를 범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다가 부딪혔다거나 또는 이제 이제 넓은 길에서 갑자기 가다가 이제 사무라이 칼 끝에 이렇게 평민의 매우 많은 짐이 부딪힐 경우에는 전국시대 같으면 바로 그냥 칼 뽑아서 베어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더 이상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사무라이 계층의 특권 의식 자체를, 그러니까 신분 제도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폐지하는 거죠. 신분제도의 변화는 병역 및 교육제도의 변화와 연동되었다. 그리고 메이지 신정부에게 있어 근대적인 육해군의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였다. 이 사무라이 계층의 특권을 왜 폐지했냐면요, 이거는 대외적으로 보면 신분제를 철폐한다 뭐 이런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메이지 유신을 했던 그 대표적인 메이지 유신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무라이 계급이라기보단 그냥 그 중인 계급이었습니다. 상인의 아들이거나 또는 기술자의 아들이거나 이런 계급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무라이 계층이 고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사무라이 계층의 특권 의식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질서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도쿠가와 막부 시대를 잊지 못한다든지 또는 이제 메이지 유신을 다시 거꾸로 돌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어떤 의식 자체가 본인은 사무라이다, 사무라이 제도에 대한 어떤 무사 제도에 대한 로망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철폐를 해버려야만 이제 새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단발령 같은 겁니다. 청나라 말기나 조선에서의 단발령 같은 그런 제도였던 겁니다. 신분 철폐 제도가 일종의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거죠. 그 신분 제도의 변화는 병역 및 교육 제도의 변화와 연동되었고요. 그리고 메이지 신정부에게 있어 근대적인 육해군의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막부 시대에는 무사계층만이 병역의 의무와 권리를 독점했지만 3인 평등이 구현되면서 무사계층에게 국방의 의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평민들로 구성되는 이제 징병제 군대의 설치 구상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1873년 징병령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인 평등의 구현은 교육제도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 메이지 정부는 다수 국민에 대한 계몽과 교육이 근대 국가로서의 문명 개화 달성에 불가결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872년 8월 발표된 그 학제 관련 법령에서 전국을 대학구, 중학구, 소학구로 나누고 5만 3천 개 이상의 소학교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국민교육 방침이 관철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현대적인 학교가 설립이 되게 되죠. 한편 일본은 대외관계에서도 서구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1871년 9월에 청나라와 수호 조규를 체결해서 근대적인 외교관계를 수립을 했고요. 75년에는 그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해서 사할린을 러시아에 귀속시키고 쿠릴 열도를 일본이 관할하는 영토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6년에는 이게 1876년 미국과 관세 자주권 회복을 위한 조약 개정 외교를 추진해서 78년에 조건부로 관세 자주권을 인정받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국력 정도가 일본과 동등하거나 상위에 속해 있다고 판단된 국가들과는 주권의 동등성을 확인하거나 주권을 추구하는 외교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서구 국가들이 사용했던 한포 외교의 방식으로 76년에 운요호를 앞세워 조선의 개국을 관철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이 이전에 일본 쪽에서 조선을 방문해가지고 그 뭐 수호 통상 외교 같은 걸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쳐들어오진 않았을 테고 얘기했는데, 이제 조선에서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이제 쌩 깠을 겁니다, 왜냐면 자식들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국을 하고요. 일본은 국력이나 문명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된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힘을 앞세운 강압 외교를 서슴지 않으며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 왕정 복구 이후에 메이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문명 개화 정책에 따라 유입된 이제 서구 정치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자유민권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역으로 메이지 정부의 전제성과 폐쇄성을 비판하는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교육이 되니까 이게 늘 마찬가지인데, 그 서구의 교육이 들어오면 서구의 자유의식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체제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체제는 왜 이렇게 후지냐? 라고 이렇게 어느 나라 왕이냐? 또는 뭐 이제 입헌 군주제 왕도 아니지 않냐? 천황이 뭐 무슨 만대 일기라는 게 말이 되냐? 하여튼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생각들이 슬슬 생겨나는데, 이후에 이제 입헌 정치 체제를 요구하는 정당의 출현은 메이지 정부의 적잖은 부담과 자극을 안겨주게 됩니다. 1880년대 시점에서 전국의 주역으로 등장한 이토 히로부미는 이 같은 압력 속에서 입헌 정치 체제의 수립과 헌법 제정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마치 흥선대원군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제 그 일본의 근대화를 그나마 피를 덜 흘리고 안정적으로 이뤄낸 겁니다. 수많은 협의와 그 조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이에 시간 나면 들어와서 이제 또 조선도 억압을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과거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처럼, 철혈대상 비스마르크처럼 그랬던 거죠. 이토는 1883년 스스로 독일에 건너가 독일식 헌법 체제를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를 토대로 85년에 기존의 태정관제를 대신해서 내각제를 새로운 정치제도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89년에 천황의 최고 자문기관인 추밀원의 검토를 거쳐 최초의 헌법을 공표했습니다. 헌법 제정과 아울러 의회 및 선거제도도 정비를 했고요. 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제도로 구성이 됐고, 하나 이제 정당 및 의회 제도의 등장이 메이지 정부가 추구하는 부국강병 정책을 변경시키는 요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유민권 운동을 모태로 한 정당 세력도 정부가 추진하는 부국강병 정책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라는 잘 살자, 뭐 이거였으니까. 82년 한반도에서 발발한 이모군란, 그리고 이제 84년 갑신정변을 통해서 드러난 그 청나라와의 세력 대결은 일본의 위정자들에게 군비를 증가하는 데 보다 강력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왜냐면 이제 갑신정변이나 이모군란 당시에 우리가 빈약한 무기로 이제 조선의 군대가 빈약한 무기로 이제 일본군을 그래도 많이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스스로 야, 우리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제 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선한테 밀리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군비를 좀 더 증강해야 된다. 신형소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대폭 들이자, 투자를 좀 하자 라고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왕정 복구 이후 1880년대에 이르기까지 메이지 일본은 발달된 구미의 문명을 표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체제를 변혁시켰습니다. 이 같은 문명 개화 및 부국강병 정책이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일본의 국력은 현저하게 증대되기 시작했고요. 육군과 해군의 성장은 증진된 일본 국력의 표상이었습니다. 증진된 국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1890년대를 맞아 더욱 과감한 대외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 1894년 조선에서는 동학농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조선 정부는 이를 자체적으로 진압할 수 없게 되자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했고 결국 청나라 병사 3,000명이 충청남도 아산에 상륙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그 과거 중국에서 넘어올 때 딱 상륙하기 쉬운 곳 기벌포도 여기하고 비슷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백제 침공할 때 왔던 곳 있잖아요. 청국 출병의 정보를 들은 일본 내각도 신속하게 육군 병력을 조선에 파병해서 인천에 상륙시키고 해군을 동원해 황해 일대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청일전쟁을 도발했습니다. 조선에 배후 있었던 청나라를 한반도에서 밀어냄으로써 조선에 대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일본 정치인들에게 청국 군대의 조선 출병은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었습니다. 한편 청국과의 전쟁은 일본에게 군사적으로 큰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래 육성되기 시작한 일본의 육해군은 1874년 대만 정벌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의 실전을 경험해본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청국 군대는 이홍장이 심혈을 기울여 육성한 북양함대가 보여주듯이 일본의 전력에 비해 앞서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됐죠. 만일 북양함대가 우세한 함정들을 앞세워 조선과 일본 간의 해상 수송을 차단한다면 조선에 상륙한 일본 육군은 보고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894년 청일전쟁이 시작됐는데 이때 이제 청나라의 북양함대가 그 풍도 해전하고 황해 해전에서 일본 연합함대에게 패배한 이후로 산동성의 항구에서 출항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청나라가 이게 문제인데 한 2번 해서 지니까 꼼짝을 안 해요. 그리고 이때도 사실 열심히 싸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중고로 좀 괜찮은 군함들을 들여오긴 했는데 사람은 그냥 어차피 청나라 때 청나라 군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 군수품이나 이런 보급 체제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횡령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특히 이제 관리들이. 그래서 북양 함대를 육성해야 되는 돈으로 이화원이라는 이제 여름 별장을 지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횡령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달리 그렇게 강력한 함대가 아니었다 하는 거죠. 배만 있다고 함대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한해협과 황해 해상의 제해권을 일본이 장악하게 되자 결국 서해하고 남해, 남동해 이르는 지역을 다 일본이 장악하게 돼버린 겁니다. 조선에 진출한 육군에 대한 보급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군은 아산 전투를 승리로 장식한 이후 평양성, 압록강 전투에서 청나라 육군을 격파하면서 전장을 만주로 확대합니다. 전장에서의 승전보가 일본에 속속 알려지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전쟁 직전에 대두됐던 비전론,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지 말자, 비관론, 전쟁에 대한 비관론은 사라지고 애국주의와 호전주의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일본 애들이 또 이런 게 있거든요. 한번 바람을 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의 지도자들은 호전론을 억제하면서 신중하게 종전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청국과 직접 협상을 한 끝에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양국이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독립국가다.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청나라도 또 일본도 조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겠다.
왜냐면 일단 휴전을 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청국이 일본에 대해 요동반도, 타이완, 펑후 제도를 할양하며 전쟁 배상금으로 3억 엔을 지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졌다는 얘기죠. 비록 요동반도 할양에 대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그 반환을 요구하는 삼국 간섭을 시행하면서 일본의 승전 축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지만, 요동반도는 저기 만주 위쪽에 있는 조그만 그 반도인데, 여기를 만약에 할양하게 되면 만주 전체의 관할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본의 국내적 통합을 공고히 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청나라를 이겨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청일전쟁의 승전은 일본의 외교적 위상에 변화시킵니다. 전쟁 수행 중이던 1894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본은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과 통상항해조약을 개정해서 영사재판권을 폐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청일전쟁은 조선을 둘러싼 관할권 문제도 명료하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전쟁 종료 직후에 일본과 러시아는 협정을 연속적으로 체결하면서 러시아는 만주, 일본은 조선을 관할한다는 세력관을 상호 승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이 청일전쟁의 승전은 군사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잠시만요. 군사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통합을 촉진시켰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일본의 외교적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는 성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의 승리로 약간 우리가 진짜 힘이 있는 나라인가? 긴가민가 했던 일본이 자신감을 만빵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직후에 러시아는 독일 및 프랑스와 더불어 일본이 획득한 요동반도 환불을 요구하는 삼국 간섭을 주도합니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러시아 등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점차 만주와 한반도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일본에서는 러시아의 남하를 억제하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삼국과의 동맹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독일, 프랑스와의 동맹 체결.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동맹 대상국으로서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진 영국이 지목됩니다. 이 같은 동맹 구상에 따라 영국과 동맹 교섭이 시작됐고 1902년에 제1차 영일동맹 협약이 체결됩니다. 이 협약에서 영일 양국은 청국과 조선에서 양국의 이익을 상호 인정했으며 어느 일방이 교전 상태에 돌입할 경우 다른 당사국은 중립을 지키고 삼국에 개입할 경우 참전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비록 러시아와의 교전 시 영국이 직접 일본에 군사 지원을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었지만 영일동맹의 체결은 일본 측에게 대러 전쟁 결행에 자신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뒤에 있다는 거죠. 이후 1903년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조선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이익과 요구를 관찰한다는 입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1904년에 일본의 육군 선발부대가 인천에 상륙하고 리순 항구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삼국 간섭이 진행돼서 러시아가 심하게 개입을 하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청일 전쟁의 승리로 얻은 자신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으로서는 시베리아 철도를 통한 러시아 육군의 대대적인 증원과 발틱 함대의 내항이 이루어지기 전에 초기 전쟁에서 승세를 결정지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일본의 함대는 블라디보스톡과 리순 항구의 러시아 함대를 봉쇄했고 육군은 압록강을 도하해서 요동반도와 만주 지방에 전개한 러시아 육군을 개별 격파하려고 했습니다. 해전의 승세에 힘입어 일본 육군도 봉천과 요양에서 전개된 대규모 회전에서 대규모 회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만나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대회전이라고 하는데 큰 규모의 병력이 만나서 회의할 때 회자예요. 모여서 전쟁한다. 러시아군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습니다. 예상외로 러시아가 패전을 거듭하자 미국이 중재에 나서서 1905년 10월 일본과 러시아 양국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고 종전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 당시 러시아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안에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 비슷하게 이제 내부 혁명이 자꾸 일어났는데, 예,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죠. 한 십몇 년 전에 나온 이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첩보국이, 당시 이제 그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 주의자들에게 많은 양의 자금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니네 나라 안에서 혁명 좀 일으키라 이거죠. 그래야 이제 전쟁이 유리해지니까.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 국내에서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폭동이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그 양반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일본을 돕는 거라는 건 몰랐겠죠. 그냥 돈 지원해 주니까 좋다고 받았는데, 일본인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내부 세력까지 이용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조약에서 일본은 요동반도의 리순과 다롄을 조차했고, 북위 50도 이남 사할린의 그 남부지역 및 동청철도 일부분을 할양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지배권을 장악하게 된 것도 커다란 성과였고요. 일본에 있어서는. 이로써 일본의 판도는 청일전쟁 당시 획득한 타이완을 포함해서 한반도, 사할린 북위 50도 이남, 그리고 남만주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획득한 성과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식민지 및 그 외교정책을 활발하게 했고요. 청일전쟁의 러일전쟁. 이미 러일전쟁 중에 한국 정부를 위협을 해서 그 군대 주둔권과 재정 및 외교 감독권을 확보했던 일본은 1905년에 11월에는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데 이어서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이제 병합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게 한일합방이죠. 러일전쟁으로 새롭게 취득한 남만주 지역에 1906년에 관동 도독부를 설치하고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만철이라는 건데요. 그 단순히 회사 같지만 이게 단순히 회사가 아니라 국영기업이고 물론 그 다음에 그 동인도 회사처럼 일종의 종합 스파이 행동부터 시작해서 안 하는 게 없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뭐랄까요, 조직이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칼도 만들었어요. 칼도 그 만철대도라고 해가지고 일본도도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철도 부설 하니까 그 레일 부자재나 이런 거 철이 좀 남으니까 이걸로 칼 만들어 보자 이래서 칼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총도 만들었다 얘기도 있고. 사할린에도 1907년 가라우토청을 설치해서 그 식민지 통치 체제를 정립했고요. 또한 일본은 이제 청일전쟁 당시 경험했던 삼국 간섭의 전철을 밟지 않기라도 하듯 주요 열강과의 적극적인 외교 협상을 통해 이미 획득한 이권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음. 1905년 7월에는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협정을 맺어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통치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감독을 상호 승인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5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갖고 일본은 한국을 갖는다라는 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8월에는 러일전쟁 수행에 도움이 됐던 영일동맹을 공수동맹으로 격상하는 개정을 하면서 영국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승인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905년에 미국하고 영국이 그 한반도를 일본에 넘겨준 거예요, 그냥. 한국은 네 거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얘들 다 제국주의 열강이었고 지들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거니까. 이로써 러일전쟁 승전 이후 일본은 세계 열강의 한 축으로 부상하게 되고요. 판도의 확대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면서 영일동맹을 축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위로 부상하게 됩니다. 가스라 다로 내각은 이제 1908년 9월에 그 대외정책 방침 결정의 건을 가기 결정하면서 러일전쟁 이후에 변화된 내외 현실 속에서 일본이 추구해야 할 대외정책의 기본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청일 및 러일 전쟁을 통해 확보한 만주 권익을 계속 확보하고, 그러니까 만주를 일단 유지하고, 청나라에 대해서는 우세한 지위를 점한다는 점을 기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영일 동맹을 계속 중시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 친교를 유지하면서 만주의 권익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영원의 화친 방침을 견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계속 동맹을 해야 된다. 화친을 해야 된다. 왜냐면 미국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1908년부터 일본이 기본 방침으로 세웠다는 거죠. 지들이 보기에도 이제 되게 큰 나라고, 뭐 협상을 하니까 할만한 나라니까. 갑작스럽게 도래한 제국이라는 지위는 정치 세력들에게 변화된 국가 위상에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안겨줍니다. 호전적인 군부의 팽창적 국가 전략 구상과 그 방어적인 대안적 국가 구상 사이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일본의 국가 이익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가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국제적 위상의 변화를 겪는 일본 정치 세력에게 부여된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서 보면, 이건 뭐라고 설명해 드릴까 모르겠는데, 예를 좀 바꿔보죠. 그 흥선대원군 당시에 이제 조선의 어떤 그 정치 집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종 밑에 있던 신하들, 딱 그 수준의 그런 사람들, 제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조선만 이렇게 유지하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눈이 트여가지고 뭐 신식 무기들을 막 도입을 하고 국력이 갑자기 커지고 상업 활동이 늘어나고, 그래서 대원군의 조선이 청나라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러시아도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이제 만주하고 일본까지 상당 부분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획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깜냥은 그냥 조선만 운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덜컥 대단히 큰 지위와 큰 영토와 큰 권력이 생겨버립니다. 이걸 잘 운용하면 잘 되는 건데, 까딱 잘못하면 한순간에 한 큐에 망하거든요. 일본이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냥 시골 촌놈한테 갑자기 덜컥 그 대기업의 임원 자리가 주어진 겁니다. 물론 갑자기는 아니죠.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중책이 맡겨진 거예요. 결국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청일전쟁의 결과 중국 종주권 체제가 종식됐고 동북아시아가 세계체제에 편입되었으며,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의 지배 세력이 되었고, 한국은 주권을 잃었으며 러시아는 혁명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능력을 점차 상실해가는 중국에 대해서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하게 국력을 키워온 일본은 기존의 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중국 주도권에 도전함으로써 청일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한편 청일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실패한 일본과 새롭게 동북아시아의 지역체계 내에 핵심 행위자로 등장한 러시아 간의 상호 적대적인 경쟁관계 속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대전이죠. 1차 대전이 일본 사회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1914년 6월 1일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전쟁은 복잡한 동맹관계의 연결고리를 통해 프랑스와 영국에까지 확대됐고, 급기야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의 일본도 참전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 동아시아 소재 독일령 식민지에 대한 군사공격과 지중해 방면으로의 함대 파견을 요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일본을 끌어들인 겁니다. 근데 동맹이니까 참전해달라. 오쿠마 시게노부 내각은 영국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락을 해서 1914년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단행했고요. 유럽 전선의 전황이 장기화되고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함에 따라 영국은 이제 일본 함대의 지중해 파견을 거듭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함대가 이탈리아 근처에 가서 전쟁을 할 뻔했어요.
일본 정부는 드디어 요청을 수락해서 1916년에 17척의 함정을 지중해 몰타 기지에 파견해서 영국 해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합니다.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독일 측의 패배로 끝나자 지중해에 파견됐던 일본 함대는 유럽 지역에서 성대한 환영을 받으며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부터 개최된 파리 강화회의에 참가한 일본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뒤늦게 참전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5대 전승국 중의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뭐 잠깐 참여했는데 이겨버렸기 때문에. 전승국으로서 일본은 강화회의의 결과 독일로부터 점령한 산동반도의 권리를 보장받았고 남태평양 도서들에 대한 위임 통치의 권한도 인정받게 됩니다. 아울러 전쟁 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설된 국제연맹에서 일본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식민지 지역의 민족의식이 성장하고 이러한 민족의식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진행된 여타 강대국의 국제질서관 변형과 맞물리면서 제국으로의 부상이 안겨다 줬던 축복은 점차적으로 제국에 대한 저주로 변화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민족주의가 극대화되죠. 그러니까 각 식민지로부터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독립운동의 불길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의병이었는데 조선에는 이제는 독립군, 광복군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1921년 11월부터 22년 2월까지 아태 지역의 전후 질서 유지 및 군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워싱턴 회의에서도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해군 군축과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 원칙 논의에 참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워싱턴 해군 군축 회의에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간에 각국이 보유할 주력함의 보유 비율을 5대 5대 3대 1.75 1.75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일본 해군력이 세계 3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을 열강으로부터 공동으로 확인받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다음으로 일본 해군의 어떤 함대 보유량을 이제 인정을 받은 거니까요. 다양한 국가 전략이 모색되는 가운데 1918년 정권을 획득한 하라 다카시 내각은 기본적으로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구축된 아태 지역의 전후 질서, 이른바 워싱턴 체제에 순응하면서 그 속에서 일본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미국 등의 전승국에 의해서 확산된 민주주의와 국제주의의 흐름을 일본도 도외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때 좀 잘 됐으면, 이 내각이 잘 운영을 했으면 일본이 좀 더 이제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 내각을 위시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집권한 내각들은 국내적으로 분출하는 각 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서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어느 정도 좀 잘 살게 되고 고기도 많이 먹게 되고 국제적으로 이제 강대국의 지위도 인정받게 되니까 이제는 과거하고 단절하고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좀 닮아보자 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선거제도에 대한 부단한 개정이 진행이 됐고요. 1919년 개정된 선거법은 이제 선거권자 자격을 직접 국세 10세 이상 납세자에서 3엔 이상 납세자로 완화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3엔 이상만 세금을 납부하면 선거권자 자격을 주는 겁니다. 위에 이제 국세 10세는 나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금전적인 가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이제 유권자 수가 종전에 146명에서 286만 명으로 증대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예전에는 선거권자가 146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286만 명으로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그냥 다 풀려버린 거죠. 이거 그냥 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1925년에는) 보통선거법이 성립이 돼서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25세 이상의 남자에게 누구에나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나라가 됐죠. 이 결과 1928년 2월 20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유권자 총수가 968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선거권자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정당의 영향력을 증대시켰고요. 정당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헌정회와 정우회 등 주요 정당들은 헌정 옹호운동, 즉 다수당의 당수가 천황의 대명을 받아 총리 대신으로 지명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수당의 당수가 아니라도 천황이 그냥 지명을 하면 총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 선거를 통해서 뽑힌 정당의 다수당의 당수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여론이 점점 움직여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그 대의 정치가 자리 잡게 되니까. 1885년 내각제 시행 이후에 원로들의 중의에 따라서 천황이 후임 총리에게 대명을 내리는 선출 방식이 민주주의 흐름과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구가 수용이 돼서 24년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헌정회 당수 카토 타카하키가가 총리 대신으로 지명이 돼서 내각을 조직하는 새로운 관행이 확립이 됩니다. 이후 20년대 후반기의 일본 정치는 헌정회와 정우회 등, 그러니까 헌정회라는 거하고 정우회, 이게 이제 정당이었습니다. 헌정당, 정우당 이런 건데, 이때는 무슨 당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회라고 해서, 뭐 지금도 일본에는 이제 이런 이름이 있죠. 오사카 유신회라고 그러면 그것도 정당이죠. 우리는 이제 그냥 끝에 당을 붙이는데, 얘들은 회자를 붙여도 이제 그 정당처럼 정당 이름에 회자를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주요 정당 가운데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정당의 당수가 천황의 위임을 받아 수상으로 선출되고 조각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내각을 만드는 양대 정당제가 운영되게 이르렀습니다. 보통 선거제의 실시와 양대 정당제 정착으로 1920년대 일본에는 이른바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천황이 다이쇼 천황이었거든. 대정 천황이었는데, 이 대정 천황 시기에 이제 민주주의가 만개했다라고 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 체제 하에 일본 정당들은 국내적으로 육해군의 군비 축소에 역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1차 대전은 지나고 나니까 군사력을 자기들이 봐도 너무 증강시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일본은 해군의 주력 함을 영국과 미국 대비 66% 수준으로 보유량을 제한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1920년 내내 일본은 주력 전함의 감축 및 보유 제한 의무를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을 하게 됩니다.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의 군축도 진행이 됐는데요. 육군의 군축도 진행이 됐고요. 이에 대해 일본은 1929년부터 런던에서 개최된 보조함 군축회의에 참가했고, 영국과 미국이 제안한 잠수함과 순양함 등의 보조함에 대한 군축과 보유 제한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1920년대 내내 일본은 주력 전함의 감축 및 보유 제한 의무를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을 했고요. 20년대 일본은 국내적으로 정당 정치가 전개되는 가운데 군비 축소, 그리고 데모크라시의 조류가 시대 사조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대는 그야말로 군축,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영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정상적인 국가로, 군사 국가가 아니라 정상적인 그 국가로 이제 한번 커보자라는 어떤 조류가 있었다는 거죠.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제국으로 부상한 일본이 예전의 구조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에서 출발한 운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계층에 의해 기존의 사회 구조와 질서에 대항하여 전개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막부 체제, 또 기존의 그 메이지 체제로는 이제 커진 일본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그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책임을 지고 참여를 하고 세금을 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주도해 나간 정우회 헌정회의 양대 정당은 대중국 정책에 관해서는 미묘하게 정책의 차이를 뒀는데요. 기본적으로 영국-미 협조주의의 방침을 공통적으로 취했습니다. 1920년대 헌정회는 워싱턴 조약의 정신에 준거해서 중국의 내정 불간섭 및 대중 친선의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헌정회는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는 거였고,
반면 정우회는 대중외교를 방관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중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럼에도 1920년대 헌정회와 정우회 양대 정당은 기본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구축을 존중하면서 이에 협력하고자 했습니다. 큰 전쟁 한번 하고 나니까 다 지치는 거죠. 그래서 뭐 현상 유지하자, 또 좀 평화롭게 지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아마 이 시기쯤 되면 조선에 대해서도 이제 소위 문화 통치라고 해서 좀 풀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취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조선만 놓고 뭔가 정책이 취해지는 게 아니라 일본 전체의 어떤 분위기나 이제 그 국제 정치적인 분위기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냥 좀 쉽게 가고 문화적으로 가는. 정부회가 취한 대중 적극 정책도 워싱턴 군축회에서 합의된 중국의 영토 보전과 그 문호 개방의 원칙을 존중하는 선에서 추진이 됐고요. 하지만 데모크라시와 영미협조주의를 근본에서 부정하고 일본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대안으로 추구하려는 시도는 정당이 아닌 다른 세력, 즉 그 워싱턴 체제 하에 군비 축소 분위기 속에서 피해를 감수하고 있던 군부에 의해서 주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가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